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오게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뭐요? 오독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 두 번 오게 해서 짜증난다 이거죠. 브리핑 취지를 저는 전혀 오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야죠. 한 자락 딱 깔아놓고 아예 뭐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이대 탄핵이나 조이대 사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공감하느냐? 아주 공감하고 있다. 본심은요. 제일 처음에 한 말에 담겨져 있는 다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자기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요. 그런 대변인은 물러나야 돼요. 어제는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연합뉴스에 갑자기 속보가 딱 떴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가 네.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또 무슨 녹취록을 왜 바꿔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 뭐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니까 뭐 수정을 하는 게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고 속내가 다 들킨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속내가 부적절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내용부터 좀 내용을 좀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근데 여당이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그냥 대놓고 압박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정청래 대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여당이 그냥 경쟁하듯이 무슨 뭐 충성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대놓고 그냥 압박을 하는데 법률가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일단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지금 그 여당에서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법만 통과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사법부다. 그래야지 삼권이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나누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각각 독립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삼권 분립 태어나 보니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은 이 삼권 분립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나라에서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피로 싸워 가지고 얻어낸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싸워 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어찌어찌 해 가지고 해방돼서 나라가 생겼는데 그 헌법에 이렇게 삼권 분립이 돼 있다 해 가지고 이거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몇몇 사람들은 뭐 조이대 사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판사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재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이 높거나 낮거나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여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 때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면서 무슨 위헌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개념 자체, 그런 발상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전제적인 발상이죠. 네. 왜냐하면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은 그 민관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군관민 합동하자 이랬어요. 군관민 합동.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제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관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상일 뿐이다. 그런 게 그 군관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 자체에 녹아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민관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다.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 시스템이 그 관료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군은 나라 안보를 지키는 거니까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민관 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그 대법원장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이 높냐?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그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더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의전 서열이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거는 의전 서열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정권이 사법권 위에 있느냐,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지난 정권에서 그 행정권은 그 국민의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느냐. 빨리 재판을 그 다음에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서열이 있지 않냐. 내가 대통령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사법부는 내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 대법원장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용납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냥 조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사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전 진짜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분들 그리고 또 좌파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뽑은 권력, 그러니까 직접 선출 권력,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이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권력에서 입법으로 해가지고 입법으로 사법권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법 권력이 입법권이 법을 통해 가지고 법치를 하는데 사법권은 거기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국민이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사법부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법부는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에다가 이걸 녹여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컨대 저보고 정 변호사 한 20-30년 했잖아. 대법관 하지? 그럼 못해요. 왜냐하면 대법관 정도 되려면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정수를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판사를 그냥 선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은 판사들을 선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판사하는 거예요. 판사를 선거할 때 옛날 같으면은 법조인 자격이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만 그 법률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어도 연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 연수원 수료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 안 나왔고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어도 10년 동안 군법무관 하지 못하면 뭐 8년 9년만 했으면 변호사 자격증 안 나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바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요즘은 로스쿨 졸업해도 바시험 합격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이제는 그 변호사가 로스쿨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안 될 수 있는 법조인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컨대 법을 갖다 개정해가지고 판사는 아무나 그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선출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판사에 의해서 재판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재판을 무슨 재판이라고 하냐면요.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신 변호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들자면 예컨대 서울대 병원 의사들도 선거에서 뽑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 사람 뭐 잘생겼어, 이 사람 뭐 이렇게 그 똑똑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 사람 뭐 예컨대 유병수를 그냥 서울대병원 의사로 그 뽑읍시다 해가지고 투표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수술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사에 의해서 집도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일정한 자격과 훈련과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판사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법적인 일관성이 있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는 그렇게 구성되도록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입법부가 우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 판사라고 다 100% 맞냐? 판사도 맞아요. 저 판사도 오판할 수 있어요. 뭐 검사들도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은 잘못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위헌 법률로 그 판결 결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헌 법률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그것 뭐 그런 말은 그 잘못된 말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무너뜨리면요. 그럼 우리나라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 무너지고 나라가 진짜 개판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든가 탄핵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서영교 의원이 라디오의 방송에 나와서 탄핵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한번 탄핵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탄핵 얘기는 조금 들어갔다가 어제 다시 탄핵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또 조희대 사퇴 요구가 갑자기 본물처럼 확 터지는 이유. 이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누가 대법원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만 나가면 내가 대법원장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만 바꿔가지고 만약에 대법원장의 임기가 법원조직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법원조직법도 개정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방통위원장도 법 개정해가지고 내쫓는 것처럼 대법원장도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 이게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그냥 탄핵해봤으면 좋겠어요. 탄핵 소추시키면 되지. 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럼 이제 대법원장 없고 그 다음에 최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다. 네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장 그 중요한 공신 중에 한 명 아닌가? 어떤 의미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공직선거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은 633 1년에 끝났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구장창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강규태 부장판사잖아요. 네. 뭐 한 2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1년 내내 그 다음에 뭐 재판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두세 번이라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강규태 부장판사는 한 달에 한 2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질질질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판사가 법을 어기는데 판사가 강행 규정을 어기는데 반드시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빨리 재판을 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법에 그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냥 질질질 끌고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한 거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빨리 좀 끝내자. 요 정도만 이야기했지. 그 결과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네, 만약에 네.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 공직선거법 걸렸던 사람이 허경영 씨예요.
허경영도 그 대선에서 지지난번 대선에서 허경영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네요. 이제 생각나네요. 예, 예. 그런데 예. 허경영 씨는요 벌써 끝났어요. 예. 대법원까지.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집행유예 판결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피선거권 박탈되고 박탈돼가지고 네. 만약에 그 선거법이 그 사건이 계속 펜딩되어 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똑같이 펜딩되어 있었으면 허경영도 출마했을 거라니까. 제가 봤을 때 100% 출마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위법하게 질질질 늘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피선거권이 유지돼서 대통령 당선되게끔 한 사람이 그게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수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깜짝 대법원에 놀랐죠. 딱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파기 자판했었어야 돼요. 파기 자판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야당에서도 뭐 나경원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파기 자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1심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고 유죄냐 무죄냐 유죄인 경우에는 1심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환송했잖아요. 해버렸죠. 파기환송의 의미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연장시켜줬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부담은 있었지만 내가 그 공직선거법 유죄라고 하는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게 유죄로 거의 확정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 부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내란 정당에다가 표 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50%가 됐던 거잖아요. 49.4%.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종아리에다가 모래주머니 하나 정도는 찬 그 꼴이 됐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는요 모래주머니 하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쌀 한 가마니를 갖다가 치고 뛰어야 되는 그러한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파기환송해 준 것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페이버를 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나를 탄핵하느니 뭐 사법부를 어떻게 한다느니 뭐 대법관을 뭐 어떻게 한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한 걸 딱 들으면 제가 조희대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섭섭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네네. 분명히 초유의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야 뭐 정적인 공세로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탄핵해라, 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선 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공세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라는 게 대통령실 대변인인데 강유정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변인이요. 예. 말 자체가 대신하는 얘기. 대변인의 대자는 대신이라는 뜻이고요. 네. 변이라고 하는 거는 말한다는 말할 뜻이에요. 말할 그러니까 대변인은 자기 말하면 안 돼. 대변인은 대통령이 하라고 시키는 말만 해야 돼. 그게 제대로 된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자기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요. 그런 대변인은 그거 물러나야 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이 관련해 가지고 한 이야기를 브리핑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명 자료를 2번이나 냈고 또 관련해 가지고 속기록이라고 하죠. 속기록을 또 2번이나 바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번 오게.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자,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오보를 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관련된 내용을 빼버려요. 네네. 이걸 녹취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걸 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들이 항의를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넣어서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맨 처음에 한 내용도 그렇고 뒤에 나와서 80분 후에 아이고 나 두 번 오게 해서 짜증난다 이거죠. 두 번 오게 하게 만드냐. 본인이 말을 해놓고 만 다음에 그 논란이 이니까 다시 한번 나온 일인데 브리핑 취지를 저는 전혀 오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님은 오독한 겁니까? 아니요, 기자들이? 일단은 저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야죠. 그 뭘 물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특별한 입장이 없으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밑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게 입장이잖아요. 그게 입장이죠.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에 찍혀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에 찍히느냐? 만약에 그 이야기의 맥락을 갖다 잘 읽어보면은 어느 쪽에 찍히는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 앞에 부사가 붙어요. 아주.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자락 딱 깔아놓고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조희대 탄핵이나 조희대 사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공감하느냐? 아주 공감하고 있다. 이게 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속셈을 갖다가 들켜버렸으니까 저렇게 또 변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게 한번 쭉 그 시계상으로 보면 8시 50분에 1차 브리핑이 있어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4분에 공지문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되는 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조금 있다가 나왔던 게 이거죠. 2차 브리핑을 나와서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독한 겁니다. 그냥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속기록을 내보내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를 빼버립니다. 삭제를 딱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기자들이 항의를 하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본인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본인은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속기록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다시 11시 33분에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을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대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나와 있는 대로 속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본심은요, 제일 처음에 한 말에 담겨져 있는 다 거예요. 담겨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는요, 그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다음 재판할 때도 판사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증인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 이야기를 딱 해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저기 판사님 그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똑같이 조서에 담겨져 있을 때 어떤 말을 그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겠는가, 그 생각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게 진심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일단은 대통령의 생각을 그냥 다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중간에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여론이 이상하니까 한번 이거 아니에요라고 한번 덮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덮은 상황이 돼버렸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나 버렸고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아예 대놓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 중진 의원이에요. 서영교 의원은 아예 탄핵을 얘기했고
그리고 뭐 김병주 최고위원은 아예 뭐 나와가지고 그냥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사퇴를 얘기합니다. 어저께 김민석 총리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그런 불만을 잘 새겨야 된다.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저와 같은 그 모습에 더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되면 여당도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그 여당이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도 그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이 170석이 넘고 뭐 조국혁신당 등과 합치면은 범여권이 190석 된단 말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텐데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비추어 보면 사법부도 사실은 기계 있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삼권이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대잡이에요. 누구의 대잡이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러나라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법원조직법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방통위원장과 대법원장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도 진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면 그러면 결국은 역풍이 부메랑처럼 그 들이닥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평안하고 뭐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러면은 뭐 이러는 거 가지고 에이 뭐 다른 거 잘하고 뭐 주가도 오르고 뭐 나라도 먹고 살 그 좋고 하니까 그냥 대통령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진짜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세가 25%인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500조인지 700조인지 지금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는 않고 이렇게 엄한 대법원장이나 만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대법원장이 그렇게 높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데 엄한 사람 그냥 그 불러다가 마치 일진이 그냥 학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대법원장 임기는 만 6년 헌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네. 6년이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만 70세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027년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57년생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보시기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하면 참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압력에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대법원장을 했나.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처음에 임명했던 사람은 조희대가 아니었어요. 이균용이라고 대법관하지 않은 법원장 출신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는데 그런데 이균용 원장 뭐 사람이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뭐 흠이라고 할 것 없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무슨 그 교육부 총리나 뭐 누구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뭐 누구나 비하하면 진짜 제가 봤을 때 조족지혈과 같은 그런 정도 사유로 민주당에서 그 대법원장 인준을 거부했잖아요. 그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때도 극단적인 그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부탁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그때 청문회 거쳤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민주당에서조차도 감탄한
그런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균용 후임으로 조희대를 딱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말고 다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비토를 놓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고사했었어요. 왜 고사했느냐?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또 정년은 또 저기 70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57년생인데 내가 정년까지 6년 다 마치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할 대법원장을 뽑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더 훌륭한 분 찾아보시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못 찾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니까 그 조희대가 대법원장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나 그냥 대법관까지만 했어도 나는 충분한데 이렇게 고민을 갖다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그냥 중도에 사퇴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냥 그 어려워도 아마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을까. 차라리 탄핵되면 당하겠다. 이러한 그 결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 중에 참 애청자 중에 애청자분이신데 블랙핑크님께서 내 팔이 부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병수 기자님, PD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또 5만 원을 귀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